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다 이제 경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후보자 등록을 11명이 했고 오늘 1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총 8명인데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이렇게 8명의 후보가 1차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뭐 사실은 이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22일에 4명으로 후보가 이제 좁혀지는데 이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아마 4명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한 예상이 많고 그러면 나머지 1명 누가 될 것이냐?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둘 중에 1명을 들어갈 것 같은데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전망.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봤을 때 조사 결과는 열심히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죠. 네. 리얼미터 조사. 아니요. KSY하고 네. 좋은 조사는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9.2%로 그 4위로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왜냐하면 역선택 반지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이 녹화 현장으로 오면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철우 다른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군소 후보들이 네. 합종 연행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게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를 막기 위하면 그 사자가 되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걸로 따지면. 근데 또 하나로 뭐 그냥 고립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아주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나누어 가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경원 후보로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현재 선거는 그렇게 후보들의 전략적인 판단만으로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으로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몇 %였다고요? 9.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상대로? 예, 그럼 안철수 그렇습니다. 후보는 몇 %인가요? 안철수 후보는 그거보다 너무 적어서 너무 적어서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차이가 좀 얼마나 나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찾겠습니다. 예. 4명 누가 올라갈 거라고? 뭐 겨우 4등을 누가 하느냐를 갖고 항상 허를 찌르십니다. 예측을 하라고 하시면 좀 서운한데 아무튼 네. 저는 오세훈, 유승민 두 분이 포기하면서 네. 그건 한동훈 전 대표가 대부분 흡수를 해버렸다고 해요. 현장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나머지 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탄핵 반대 세력이 여전히 더 세다고 해요. 당원들 사이에. 그래서 안철수보다는 나경원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국민의힘 사람들,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9%네요. 2.5%? 차이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외로운 장고가 될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몸값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갑작스럽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뒤에 지금 어제는 홍준표 후보 만나고 오늘은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후보 줄줄이 지금 만났습니다. 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왜 그만뒀는지 기자들 취재한 걸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한독수 추대론 때문에 좀 삐졌다고. 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당 지도부 설득을 많이 했는데 의원들이 한 거의 5, 60명 정도가 연판장을 돌렸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좀 이게 그동안 내가 몸담았던 그 정당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고요. 물론 이제 명태균 사건이나 토지거래 허가제 번복 이런 것 때문에 지지도가 좀 빠지고 있던 차에 실제 그 심리적인 충격은 이제 한독수 추대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모든 주자하고 다 등거리를 유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여기서 너무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광을 너무 세게 팔면 사람이 좀 우습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본인이 안 하면서 누구 편을 들어줄 것처럼 그럴 리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 쪽으로 살며시 마지막에 숟가락을 얹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도
저는 오세훈 후보 정도가 돼야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그동안 오랫동안 다져왔던 대선 꿈을 확 접어버릴 정도로 명태균 세다 그쪽에 걸려있는 명태균 게 리스크가 되게 셀 많이, 수도 있겠다. 저는 영향을 미쳤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기간 동안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대선 기간 동안에 상대 후보가 비판하는 거는 전부 당연한 일인 것이 그게 근거를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맷집이 이 정도로 다르구나 이 생각은 사실은 좀 들고 네. 근데 그거 하나하고 그러면 대선을 접었을 경우에 다음 생각해야 될 거는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성환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명 압축될 때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자, 4명이 압축되었는데 만약에 4명에서 안 되면 2명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네. 2명이 될 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살아남고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 중에 뭐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올라와서 1대1이 된다. 네.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후보의 반대 입장에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본인도 탄핵엔 찬성했잖아요.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보면 둘 중에 누가 되어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당권 문제나 공천 문제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네. 거기에서는 나중에 공신 내역을 할 때 어디서 결합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선에는 누구든지 다 결합하게 돼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정도. 근데 만약에 2명의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지 못하고 네. 그러면 그 차별 차이점이 그러면은 뭐 네. 마지막까지 박수를 치겠죠. 한 발 떨어져서. 그리고 서울시정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오세훈 시장하고요,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분들은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사실 국민의힘이 거의 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누가 당권을 주게 될지 그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내년 네. 공천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선은 지는데 1년 뒤에 지방선거 때 우리 국민의힘 반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 시도지사 전원 물갈이 하겠습니다. 이러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아마 끝까지 이 되는 쪽으로 그냥 줄을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대전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추후에 어떤 행보를 하게 될까요? 이분이요, 그 살림이란 말을 써요 가끔. 네. 살인?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에 이제 양반 뭐 이제 선비사자에 이제 수풀림자여가지고 내가 살인의 후예로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존심과 명분 어쩌면 그거밖에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네. 좋은 정치인인데 네. 이분이 명분 없는 짓을 잘 안 합니다. 굉장히 까칠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도와주는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전 이분의 그동안 정치 역정을 보면 이번 마지막 선택도 꽤 깔끔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명분을 놓치는 일은 안 할 것이다. 결국은 뭐 빅텐트 이런 데 참여할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냥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서 여기서 이제 정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불출마하고 정리하지 않을까. 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담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네. 너무 자주 떠나면 안 돼요. 정치에서는. 네. 저는 성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살림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게 명분도 중요하지만 지조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유승민 그 후보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지금까지 너무 잦은 물론 명분을 찾아하셨을 그런 건 있지만 네. 그냥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안 하고 네. 저는 오히려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거기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탁견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원내대표일 때 그 국회 연설 그것 때문에 이쪽 당이 완전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와, 환호하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통합이라는 측면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다음 정부에서 저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것도 있네요. 오히려 그렇게 가시면 선실적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세력들 간의 연대와 연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능숙하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지명직을 통해서 정치에 유의미한 역할들을, 물론 여러 세력들의 그 일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여하실 수 있는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민주당하고 이재명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2017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뭐 유승민, 안철수 이분들하고 해서 그 촛불연대, 입법연대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내부에서 받았는데 거절했거든요. 지금은 적폐청산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절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정도 포용력을 발휘해야 가는 거지. 아니, 그쪽에서 권력을 잡은 쪽에서 생각이 없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가서 저 뭐 한 자리 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뭐. 저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하실 수, 그러니까 그 그런 제안을 결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하고 민주당 쪽에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또 김성식 전 의원 이런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이 뭐 중산층과 서민 이쪽의 삶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 보수, 진짜 보수예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대령 연합을 하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기 좀 부담스럽고 공덕포차 이런 거 제안을. 공동포차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래서 네. 되면 좋은 거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주자 중에 한 명만 더 보고 갈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에 지금 누구를 물어뜯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물어뜯기는 사람이 지금 홍준표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의 실제 의뢰자가 홍준표 전 의원 아니었냐 뭐 이런 기사들.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 쪽에서 돈을 빌려다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뭐 선거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명태균 리스크 극복 가능할까요,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횡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 이를 다시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거 우리에게는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화합의 정치로 민주주의를 실현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그는 당선일부터 퇴임일까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고민과 논의의 과정을 27건의 노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DJ의 친필 메모에 곁들인 해설을 들여다보면 성공하는 대통령은 어떤 역량과 지혜를 지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박찬수 저자의 신간 김대중의 국정노트는 2달 뒤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탁월한 인사이트를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수사 결과가 그때까지 안 나올 테니까. 버팁니다. 네. 그 정도 강단 가지고 있는 후보고, 셉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 지금 생각해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쪽 후보가 되고 올라오면, 이 마지막까지 좀, 긴장성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겠다. 네. 그나마 저쪽에서 할 수 있는 정치 공력이 어제죠. 정치개혁 관련해서 과제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18개 과제인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작년 서울시 교육감의 진보 교육감이 됐고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됐어요. 네. 부산은 또 특히나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못했고 이 강제하기 어려운 겁니다. 당이 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가 투표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당에서 공천을 안 하니까 이거는 지금 막 결과를 받은 지역의 따끈따끈한 이 정치적인 요구들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 보고 네. 확실히 한수한다. 저기는. 만만치 않다. 예, 그래서 명태균 잘못 물어뜯다가 이빨 다 나갈 겁니다. 명태균 씨가 오히려 이빨 나갈 수 있다. 네. 그 버틸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일종의 잡초근성 같은 게 있습니다. 본인 쓴 책 제목도 뭐 변방 뭐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보수신문 논객이 독불 장군이다 홍준표는 했더니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독불 장군이 아니고 독고다입니다. 나는 혼자 여태까지 혼자 커온 사람이고 내 멋에 살다 내가 갈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마시오. 뭐 거의 이런 취지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죠. 맞습니다.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재명 전 대표 못지않게 굉장히 그 어떤 그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국민의힘 안의 의원들도 김문수 전 장관은 지지도는 높지만
주위에 그 국회의원들이 별로 도와주질 않는다고 그래요. 지금 네. 4명, 5명 겨우 지금 명단 낼 정도인데, 뭐 홍준표 전 시장은 뭐 처음부터 혼자였기 때문에 네. 별로 그런 거 기대도 안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이거 홍준표가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하면 좀 더 흥미진진해질 수 있다. 대선판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토론이 재밌죠. 흥미진진은 해지겠지만 전 좀 이제 판은 좀 시끄러워지겠죠. 이제 우리가 또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는 뭐 나쁘지 말을 않습니다. 좀 하도 험하게 하는 분이라 이분이 이제 이번에 그 출마 선언하면서도 그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아직도 못 고쳤더라고요. 기자들을 야단을 쳐요. 이제 기자들이라는 게 이제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를 대신 물어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 쓸데없는 그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우리 이제 현장에 있는 정치부 기자님들이 좀 순진해가지고 그럴 때 세게 맞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질문은 기자가 하는 거고 정치는 답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팍 나가면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 후배들한테 아직 그 전수를 못 해줘가지고. 요거를 한 전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님이 이 일종의 그 나쁜 습성이에요. 좀 센 사람한테는 좀 조심하고 상대가 이렇게 쑥 예의 갖추고 하면 그냥 막 가서 이제 막 밟아버리는 이런 좀 아주 좀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그러면 대선판이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